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총신대학교. 이 총신대학교가 지금 아주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단순히 학교 운영 방식이 좀 바뀐다 이런 사원이 아니고요. 법적인 지위 자체가 바뀌면서 학교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교육부가 총신대학교를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소재열 박사의 논평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의 본질을 딱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길잡이가 되어드려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 논평을 토대로 그럼 교육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는 건지, 그 법적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종교사학이랑 일반사학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또 이런 변화가 총신대학교의 실제 운영이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설립 주체인 총회와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그냥 한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의 교육, 종교, 그리고 법의 관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교육부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명확히 짚어볼까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이게 시작은 2025년 8월 14일에 나온 교육부 공고였습니다. 제2025-26세소인데요.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교지도자 양성대학법인 지정고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이번 개정의 핵심은 뭔가요? 아, 네. 쉽게 말하면요. 어떤 학교 법인이 종교사학으로서 좀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 목록을 딱 정해놓은 공식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 목록을 현행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총신대학교가 이 목록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빠진다고요? 아니 왜요? 이유가 뭔가요? 이 자료의 분석을 보면요. 교육부가 판단한 근거는 이거예요. 총신대가 더 이상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학과 말고 다른 일반 학과들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종교사학의 그 엄격한 요건 있잖아요. 그걸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2008년에 종교사학으로 지정됐으니까 거의 17년 만에 그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아, 그렇군요. 학과 개설 같은 게 문제가 된 거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건가요? 그냥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해요. 우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7항을 보면요. 교육부 장관이 이런 종교지도자 양성법인을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절차법 제46조에서는 이런 고시를 바꾸거나 할 때는 미리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즉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이 의견 수렴은 법에 따른 정식 행정 절차인 셈입니다. 아, 그리고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장로회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장신대도 함께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총 11개의 다른 대학교하고 대학원 대학법인만 종교사학 목록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아, 듣고 보니 이게 그냥 행정 서류상의 변화? 이런 게 전혀 아니네요. 학교의 법적인 성격 자체가 바뀌는 아주 중대한 문제군요. 그러면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이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왜 총신대 쪽이나 관련 교단에서는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차이가 이 문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6항을 보면요. 종교사학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학교의 정관,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기본 규칙이죠. 이 정관에 설립 목적하고 해당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오직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사학 지위는요, 법적으로 몇 가지 특별한 권한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 제14조를 보면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개방이사요? 그건 또 뭔가요? 아, 네. 개방이사라는 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이사회 정원의 일부를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하는 제도예요. 근데 일반 사립학교는 대학 평의원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개방이사 후보의 절반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종교사학의 경우에는 그 절반을 해당 종교단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법으로 보장해 줍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일반 사학으로 전환된다는 건 바로 그런 종교단체 고유의 추천고랑 같은 법적인 특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군요. 야, 이거 학교 운영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던 종교단체의 영향력 행사 통로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당연히 학교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특수성이 사라지는 것 말고도 일반 사학으로 바뀌었을 때 또 어떤 구체적인 영향들이 있을까요? 특히 자료에서는 학교의 그 설립 이념이 있잖아요. 정체성 유지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네,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일 겁니다. 이 자료는 일반 사학이 되면 설립 주체인 종교단체의 정체성을 학교 운영 전반에 이렇게 일관되게 반영하기가 법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한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종교사학 같은 경우는 그 설립 목적 자체가 특정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교육이나 활동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일반 사학으로 전환되면 법적으로는 다른 일반 교육기관하고 똑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가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입학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특정 종교 의례, 예를 들어 채플 탐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교회 출석을 요구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 제적하는 조치 같은 거예요. 이런 걸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만약에 학교가 우리는 설립 이념이 그래서 꼭 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런 조치를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원은 학교의 설립 이념보다는 헌법상 보장된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역사적 배경이나 설립 정신과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일반 교육기관으로서 따라야 할 의무나 제약이 훨씬 커지는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 설립 이념을 지키려는 학교 입장하고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 보장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상당한 긴장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학교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적 지위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 운영 철학이나 실제 운영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학생 관련 문제 말고도 학교 운영의 권력 구도, 특히 학교하고 설립 교단 사이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에서는 총신대학교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 둘 사이의 관계 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총신대가 만약 일반 사학으로 전환될 경우에 그동안 학교 운영 방향 같은 걸 놓고 때로는 좀 갈등 관계를 보이기도 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학교에 대해서 행사해왔던 법적인 영향력,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이걸 상당 부분 잃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득권을 잃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방이사 추천권 상실, 이것도 그중 하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교 운영의 주도권 자체가 학교 법인 이사회 쪽으로 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이사회가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회 쪽에서 학교 운영에 좀 관여하려고 하던 시도들, 예를 들면 총회 운영이사회 복원 같은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료의 예측에 따르면요, 만약 총회 측에서 과거처럼 총회 운영이사회 같은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려고 움직인다 해도 일반 사학으로 전환된 다음에는
그런 시도가 법적인 근거나 실질적인 효력을 닫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와 설립교단 간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힘의 균형추가 이 법 개정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겁니다. 야, 이게 정말 단순히 행정적인 지위 변경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학교와 설립 교단 간의 그 오랜 역사적인 관계 설정 자체가 법적으로 재편되는 정말 큰 변화군요.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해 보이는데 학교 측, 특히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을 재단 이사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좀 당혹스러워할 것도 같은데요? 네. 자료에 언급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재단 이사장인 화종부 목사님은 상당히 좀 신중하면서도 복잡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일반 사학으로 전환되더라도 총회가 설립한 학교로서 그 정체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립 이념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체성은 지키겠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것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동시에 이런 말도 했어요. 법인 정관 변경은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거죠.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체성 유지의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동시에 법적인 현실 변화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고 또 절차를 잘 밟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원칙을 딱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고민이 아주 깊어 보이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런데 이 논평을 쓰신 소재열 박사님의 시각은 이와는 좀 다르다고요? 온도 차이가 있다고요? 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 박사님은 훨씬 더 비판적이고 경고의 목소리를 아주 높이고 있어요. 이분은 이번 사태를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는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학으로 전환된 이후에 뭐 종교 사학일 때랑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식의 아니란 생각이나 좀 막연한 낙관론 이런 걸 아주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자료에서는 이런 태도를 사탕발림이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탕발림이라니 정말 직설적인 비판이네요.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이겠죠? 소 박사님은 그럼 어떤 대안 같은 걸 제시하고 있나요? 소 박사님의 진단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현행 사립학교법하고 시행령 규정을 이렇게 뜯어보면 총신대가 다시 종교사학 지위를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말이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어쩌라는 걸까요? 그래서 상당히 급진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종교사학 지위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 일반 사학으로서의 법적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틀 안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대안, 이걸 기획하고 모색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네요. 종교사학 지위를 포기하라니.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총회나 학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 수호 박사님도 이것이 현재 총회나 학길 내부의 어떤 정서 또는 인식 구조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답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또 오랜 전통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이제 올 것이 온 것이라는 표현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지위 변경과 그에 따른 정체성 고민이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던 일이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교육부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총신대학교의 일반 사학 전환은 거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 논평의 최종적인 전망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총신대학교가 종교사학에서 일반사학으로 전환될 가능성, 그리고 그 법적인 배경, 또 예상되는 여러 파장들에 대해서 소재열 박사님의 논평을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대학의 행정 절차라 좀 바뀌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네요. 사립학교법이라는 법률체계, 또 종교와 교육의 관계, 그리고 한 기관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정체성이라는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나라 사립학교 시스템, 특히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학교들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일 거고요. 둘째는 이런 종교 기반 학교들이 현대 사회의 어떤 법적인 요구, 예를 들면
헌법상의 종교 자유 보장 같은 그런 가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갈등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성찰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텐데요. 정체성이라는 것, 특히 종교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법적 지위라는 이런 현실적인 틀의 변화 앞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법적 지위가 전부는 아닐 텐데 그 관계가 참 미묘하고 복잡하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자료의 분석처럼 현행법상 종교사학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일반 사학으로서 법적인 제약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총신대학교와 같은 기관이 자신들의 그 설립 정신이나 핵심 가치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떤 창의적인 전략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법적 지위라는 어떤 외형적인 틀 너머에서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